뭐 이렇게 올렸습니다. 단체 잔울이죠? 네. 이렇게 써보세요. 그래서 전화 가려봤나 했지. 부자감들이랑 모여서 앉아있어 앞쪽으로.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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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우리들을 위해서만 힘을 쓰는 착한 나타나면 모두 벌벌벌 떠네 우리들을 위해서만 힘을 쓰는 착한 희망안산 대표이신 박경환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희망안산 대표 박경아입니다. 오늘 이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값진 가운데서 참석해 주신 매일 한 분 한 분을 소개해 드릴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 시의 대표이신 윤학섭 안산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산 한동을 김철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정정래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평화상의원 윤권평화센터 소장이신 황재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재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원고등대학교 교장 최영덕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원도민의 김동환 회장님께서 강원도가 개날당에서 현재 강원도에 계신데요. 강원도에 계셔서 오지는 못하셨어요. 그러셨지만 일요일 마음을 전하는 마음에서 박수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안산 대표 박경아입니다. 먼저 화재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강원도민 여러분들 위로를 드리고요. 하루빨리 복구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위로의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희망안산은 꾸준히 자원봉사를 통하여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고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참여와 나눔을 실천하는 단체입니다. 한반도에 봄이 오는 요즘 남과 북은 오랜 분단의 시간 동안 많은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대화와 교류로 상호 간의 신뢰를 쌓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이 자리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정청래 19대 국회의원님, 강재욱 박사님과 북미회담 그 이후에 평화체제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와 안산시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살만한 상생도시 안산이 보다 안전하고 희망이 넘치는 안산이 되는데 저희도 뜻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평화통일 토크 콘서트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한반도와 평화와 번영의 길이 속히 열리길 바라면서 한 행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안산시를 위해 요구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두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하섭 안산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에서 특히 국민회담의회에 토크쇼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오늘 토크쇼에는 패널로 참석하신 정세현 전 장관님, 그리고 우리 잘 아시다시피 헌법 전문을 다 외우고 계시고 거기에 따라서 잘 해석도 하시고 또 잘 아시다시피 판도라에서도 그 어느 의원님보다도 더 활약이 활발하신 정창래 전 의원님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진행을 맡고 계신 김현 전 의원님, 내가 지금 소개하면 전부 다 앞에가 전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를 올해는 내년에는 꼭 떼기를 여러분들 박수로 꼭 떼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호 민화협 정책위원장님과 또 이현철 남북경제협력 대표이사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4월 판문점에서는 11년 만에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한반도 평화 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시안 게임에서는 단일팀으로 이상 가족 3봉과 또 남북 철도 연결 사업 등 공동 번영을 위한 사업들을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온 국민이 통일을 영원하게 되었던 남북 통일은 꿈만 같은 일이 아니고 바로 현실입니다. 우리 안산에서도 그 꿈이 현실로 바꾸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희망안산 생생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안산 이해의 지역에서 우리 안산을 소개할 때 이렇게 생각해서 소개합니다. 세월호의 슬픈 아픔의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희망의 도시 그리고 생생한 도시로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안산시라고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 말씀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특히 오늘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좋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희망안산의 박경화 대표님 그리고 또 평회원이 계시는 김현 총장님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고성 속초의 화마가 조기에 진압이 돼가지고 좀 다행스러운 마음으로 행사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2005년도에 양양 화재 때는 뭐 삽시간에 천년고철 낙산미사가 탈 정도로 되게 어려웠는데요. 이번 화재는 그때보다 훨씬 더 강도도 세고 바람도 세고 수목도 우거지고 또 건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위기관리 능력이 정말로 잘 발휘되어서 조기에 진압됐고 인명도 다치지 않은 대응으로 세계적으로 화재 진압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샘플을 보여준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어떤 분은 저한테 수단정보가 전화와서 마치 IMF 때 온 국민들이 TV 앞에 서서 IMF를 극복하는 모습을 이번에 국민들의 힘을 보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화재 진압에 애를 써주신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그리고 정부중앙부처 많은 관계자들께 국민 안산하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저 정치적 성향을 같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정치적 성향이 틀린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와 정치적인 성향이 같다는 분들만 들으시고 저 정치적인 좀 틀린 분 있으시면 좀 막아주시면 고맙습니다. 이번에 4.3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말로는 1대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좀 당연히 조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차피 어려워지는 그런 흐름인데 경제가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렵다 하는데 만약 이번에
오늘 그 강사로 나오시는 정청래 의원께서 당의 현역으로 계시면서 이번 재보궐선 선거에서 예를 들어서 고성 또 통영에 가서 좀 활발한 활약을 했으면 이기지는 못했어. 최소한 오차범위까지 따라가서 우리 당이 역시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나름대로 아쉬움 같습니다. 제가 왜 정청래 의원님은 이렇게 좀 좋은 말씀 해주시냐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가까운 편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 계세요.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 특히 초선 의원들과의 대화 속에서는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이 지금 우리의 당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면 당이 좀 더 굉장히 에너지 넘치게 파워풀하게 좀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좀 밖에서 계시지만 더 크나큰 활동을 할 거를 기다리고 있고 어차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뭐 남은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식견을 발표하고 오시니까 아마 저희 귀담아 듣고 정청래 의원님의 여러 가지 남은 문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세현 장관님께서 강북구청장 초청으로 토크 콘서트를 지금 하고 오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시작을 조금 늦게 하는 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정세현 장관님 오시는 시간을 조금 벌기 위해서 저희가 좀 늦게 시작했다는 양해의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그래도 먼저 지금 굉장히 늦어져서 우리 정청래 의원님 모시고요. 그다음에 황재원 박사님 모시고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세현 장관님 모시면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0년, 50년 가까이 통일 분야를 연구하셨죠, 정세현 박사님이. 55년? 제가 65년생이니까 제가 태어나던 해에 대학을 들어오셔가지고 외교 안보 통일 분야를 그냥 한 길로 이렇게 쭉 달려오신 분인데요. 황재욱 박사님이 제자 1호입니다. 그러니까 정세현 장관님의 제자 1호 황재욱 박사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정청래 의원이 제자 1호입니다. 제자 1, 2, 3호로 저는 자칭 3호고요. 사실 바로 본격적으로 북미회담 두고 안녕하세요, 황재욱입니다. 다른 정세현 장관입니다. 정청래 의원님보다는 인지도는 낮지만 나이에 비해서 지금 새로 뜨는 별입니다. 관심 있게 들으십시오. 국회의원 똑 떨어지고 3년 동안 일주일에 한 2번씩 강연 다니는데요. 이 정도 박수 받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강연을 그렇게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운전기사가 박사님, 저도 이제 한 수백 번을 듣다 보니까 저도 강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럼 자네가 해보게. 똑같이 아인슈타인처럼 강연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이 플로어에서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 질문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운전기사가. 그래서 운전기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정도 질문은 내 운전기사도 답할 수 있다. 나와서 좀 얘기해라.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가 답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정세현 장관님의 실질적인 1호 제자고요. 저도 자칭 2호 제자인데 어려운 질문은 운전기사 그분 오셨을 때 하시고 아는 것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부터 먼저 할게요. 정청래 의원님, 이 책 왜 쓰셨어요? 네? 이 책 왜 쓰셨어요? 한반도 평화 관련해서는 정세현 장관이 가히 세계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무원을 평생 하셨는데 공무원의 좁은 시각을 벗어나서 그야말로 통찰력과 해안 이런 부분에는 정세현 장관이라는 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좀 대중적으로 알려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45년 해방이 됐을 때 우리가 다 좋아한 게 아니에요.
친일파들은 해방이 되는 것이 두려웠죠. 마찬가지로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고 해서 전 국민이 다 지금 환영하는 게 아닙니다. 평화가 오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암암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남남 갈등이라는 프레임으로 한반도 평화를 교묘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물리쳐보자.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상재혁 박사하고 셋이 만나서 이런 책을, 대중적인 교과서 같은 책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주로 알맹이는 정세현 장관님과 황재혁 박사가 채우고 저는 앞에서 바람잡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묻어가시는 거죠? 묻어가기 일뿐만 아니라 숟가락 얹기입니다. 수준식이 쓰기 위해서 직접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베를린까지 가신 분은 정청래 의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정 의원님께서 겸손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 굉장히 그런 어떤 진정이 충분히 담겨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대에 참 겸손인으로서 내가 맞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베를린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어린 말의 주인공입니다. 그죠? 소개 좀 해주실래요? 제 얘기를 썼잖아요. 미국이, 그것도 대통령이 이렇게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고 신경 쓸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미대사 그러면 국무총리 한 분 정도 주미대사로 가는데요. 그분이 만나는 파트너가 과장 정도입니다. 미국 국무부.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본인 일처럼 챙기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재 일우의 기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이번 기회에 트럼프 대통령과 뭔가 잘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베이징으로 갔다가 비행기 타고 서울로 가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북한의 실세 중에 한 분이 그러지 말고 그냥 자동차를 타고 내려가시라고. 그래서 평양에서 북한에 내린 차를 타고 개성공단까지 와서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북한의 태도가 변화된 하나의 증거가 되지 않을까. 북한도 미국하고 잘해보려고 그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잘해보려고 하는 성의 있는 태도, 그것이 변했다. 하나의 작은 근거로 제가 우리 김현 의원 얘기를 제가 머릿말에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정욱 박사님 최근까지 미국에 계시다가 들어오셨는데 그 최근에 미국의 기류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중단되고 나서 바로 미국을 1월 18일에 갔는데요. 잠깐만요. 이분이 무슨 한반도 평화나 북미회담 때문에 미국 간 건 아니고요. 할머니 되려고 갔습니다. 여기 모여도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손자를 보게 됐습니다. 간 김에 연구를 해갖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요. 제가 정 의원님하고 북콘서트를 지방 곳곳에 다녔어요.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18일 날도 제가 미국에 가지 않으면 같이 이제 북콘서트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지방에서 하는 게. 근데 애가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갑자기 그 병원에 들어가서 제가 미국에 가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미국에 가서도 우리 그 한반도 정세, 남북 관계 아주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총대의 관심을 갖고 미국 이제 TV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하노이다 때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의 언론 동향들을 좀 살펴봤는데 뭐 실망가요. 제가 마이크가 익숙하지가 않으면 이제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언론 동향을 봤는데 아까 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남북관계 한반도가 발전이 되고 진전이 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벌써
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2017년 11월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전쟁이 날까, 미국이 언제 북한을 갖다가 공격을 할까, 우리의 의사를 무시하고 공격을 할까, 굉장히 안보 불안에 있었던 게 바로 1년 몇 개월 전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판세가 바뀐 게 2018년 그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까지 이제 4월 11일 날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기까지 굉장히 아주 속도감 있게 발전이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아까 김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신 것이 그렇게 그 하노이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의 반응, 국내 정치는 어땠냐? 그 당시 미국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저도 굉장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미국의 정치는 그때 뭐였냐면 호언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을 하러 갔지만 국내 정치에 정신이 없어서 저거는 관심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한 거다. 라는 그 정치 평론가들의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혹시나 했습니다. 워낙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첫날 굉장히 기분 좋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기대를 했었었는데 미국의 어떤 정치라든가 그 다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대내 정치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았고 자기에 불리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북미 간의 어설픈 합의를 하는 것보다 노딜러서 자기가 정치 상황을 다시 한번 관망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또 긍정적으로 본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주목을 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과 사이가 좋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희망을 갖고 2019년도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더라고요.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네, 아직까지 행복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북미 회담이 지금 노딜로 끝났는데 그러면 북한과 미국은 또 회담을 할 거냐, 잘 될 거냐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될 거다. 올가을쯤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거다 라고 제가 예언합니다. 이 예언이 틀리면 정세현 장관의 손에 잠을 지겠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역대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북미 3차 정상회담을 해서 서로의 정치적 이득이 맞아떨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의 홍보 캠페인을 이걸 통해서 해야 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제재를 좀 완화시켜서 경제 발전의 업적을 과시해야 되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북미 회담이 사반세기 25년간 질질 끌던 문제인데 서로에게 예의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이 끝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20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 역할을 해달라, 잘 부탁한다 8번 얘기했습니다. 또 끝나자마자 미국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바로 했는데 그때 심정을 제일 나타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하노이 회담이 이렇게 끝난 것은 보통 같으면 다 김정은 책임이다 이렇게 덮어 씌워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도 나도 준비가 덜 돼 있었다. 다시 말해서 하노이 회담의 결렬의 책임이 나한테도 50%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아마 인생에서 최초인 거예요. 그게 본인의 잘못도 있다고. 그 정도로 이 북미 회담을 깨서는 안 된다, 완전히 결렬시켜서는 안 된다,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그 폭스뉴스와의 직후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최선희가 인터뷰를 하면서도 절대로 트럼프의 코털을 건들지 않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절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신경을 거스르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만났을 때 뻘쭘하지 않도록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는 굿 릴레이션십이기 때문에 싱가포르 회담 때도 제일 강조했던 것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거든요. 좋은 친구관계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정칠 정상 올가을쯤에는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고 성공할 것 같다 하는 예언을 드리고 정세현 장관님 이따 오셔서 혹시 저하고 다른 견해를 말씀하신다면 황재옥 박사의 손에 장을 쥐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장을 지지겠다고 하는 분은 이정현 대표 아니었어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코온 청문회와 뮬러 특검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대내 정치적으로 재선 가도를 갈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확실히 됩니다. 그러면 30년 동안 미국의 어느 대통령도 풀지 못한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역대 대통령과는 달리 반기득권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군산 복합제나 뭐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거와는 약간 연결고리가 좀 덜 연결이 되어 있는 반기득권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정 의원님의 의견에 그 어떤 예언에 적중률을 좀 높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이제 스승님이 오시면 제 판단이 맞는지 할 것 같습니다. 참을 끼얹는 얘기 그만하시고요. 오래 해야 돼요, 오래. 참견인, 예, 시대의 참견인, 네, 알겠습니다. 참견인이 진행을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좀 궁금한 게요. 이제 우리가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일본 정부의 반응이나 일본 정부의 겐세이기 때문에 뭐 좀 안 되거나 이런 일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정청 의원님? 지금 이제 북일 정상회담도 이제 언젠가는 돼야 되는데 일본 정부가 현재까지 하는 이런 행보가 우리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언어국가 독일은 벌받는 차원에서 동서독으로 분단이 됐죠. 일본은 분단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신 일본 지금 평화헌법은 미국이 만들어줬어요. 대신 우리가 분단이 됐죠. 근데 일본이 언제 일어났냐면 우리 6.25 전쟁 때 무기 팔아서 일본이 일어났거든요. 일본은 이런 나라다. 항상 경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일본의 전범의 세분 재단이 있어요. 사사카와 재단이라고. 여기에서 미국 정계에 엄청난 로비를 합니다. 수천억을 써요. 그래서 일본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미국의 정치인이 움직일 수 있도록 아마 유대인 조직 다음으로 일본이 아마 돈을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소외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일본은 뭔가 한 달에 끼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까지 움직인 것 같아요. 뜬금없이 일본 얘기만 합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북미 관계는 수교가 목표인데 비핵화를 통해서 수교가 목표인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 북한이 일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일제 배상금. 지금 돈으로 계산해서 약 200억 달러, 20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은 미국이 하고 북한의 경제적 보장은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책임지게 될 건데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으로는 우리도 한 달에 껴달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간섭 이것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책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는 통일을 하면 굉장히 남북 간에 굉장히 윈윈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통일을 반대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 그 다음에 중국, 미국일 수도 있고요. 러시아는 요새 조금 빠져 있습니다. 일본의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행동을 보면 우리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군수물자, 패전 후에 저렇게 갑자기 경제 발전을 한 거는 우리나라 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단되어 있음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측면에 이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통일을 방해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북한이 서로 교류 협력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해야 하는 이유가 국민들이 북한을 많이 알고 왜 통일이 필요한지를 알아야만이 구심력이 든든해야만 통일을 방해하는 일본, 중국, 또 무기를 팔고자 하는 미국 그런 나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또 왜 우리의 통일을 반대하느냐? 북한이 완충국가였거든요. 북한이 자기네들이 미국이나 일본의 어떤 미국 세력에 대항해서 막아주는, 그러니까 범퍼라고 그러죠. 범퍼라는 게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충격을 완화해 주는 건데 그게 바로 북한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미 간의 관계가 좋아져서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온다. 대사관 들어오기 전에 연락사로 되겠죠.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그 지금 형편으로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중국이 그래 선 비핵화 후보상이 아니라 단계적 동시적으로 가라라고 이제 비핵화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내심 한반도가 미국 남한 주도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변 상황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년에 이제 4월달이죠. 남북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1차 하고 나서 지금 현재 이제 4월달에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정상회담이 있기 전까지의 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오면서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는 세력보다는 반대하는 세력이 많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더 잘 알아야 되고 왜 통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를 갖고 그 다음에 원해야 됩니다. 1969년도에 빌리 브란트 수상이 동방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입니다. 그래서 동독과 서독이 34차례 회담합니다. 첫 번째 회담 협약을 한 것이 우편 협약입니다. 서로 편지를 주고받자. 이게 1970년 처음으로 맺은 협약입니다. 34차례 회담을 했어요. 근데 이 빌리 브란트 수상이 속해 있는 정당이 우리를 치면 민주당이에요. 근데 민주당 정권을 잃었어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바뀌었어요. 햇볕 정책을 계승했습니까? 없애버렸습니까? 없애버렸죠. 독일은 못 없앴어요. 왜? 서독 주민들, 동독 주민들이 정권이 바뀌었어도 햇볕 정책을 바꾸면 안 된다. 통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전 정권의 햇볕 정책, 독일은 동방 정책을 더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치면 자유한국당이 햇볕 정책을 그대로 계승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통일할 수 있었고요. 서독이 잘 사니까 동독에게 환심을 사야 되잖아요. 19년 동안 575억 달러를 지원했어요. 우리 돈으로 치면 60조입니다. 1년에 3조씩. 그러니까 동독에서 서독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먹고 살게 되니까. 그래서 통일되기 직전에 동독 주민들이 서독 텔레비전을 자유롭게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질감 없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바로 통일할 수 있었다. 그러면 독일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뭐냐? 햇볕 정책을 정권이 바뀌어도 폐기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럼 뭐냐? 남남 갈등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그래야 남북 갈등도 적어진다. 그걸 추진하고 있는 올바른 정부가 누구냐? 문재인 정부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통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평화도 올 수 있고. 문재인 정부는 그냥 임기원인의 단순한 정부가 아니라 하고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정부이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된다라고 제가 힘줘서 얘기합니다. 박수 세게 쳐야 돼요. 그래서 남남 갈등 아까 이제 대단히 강조를 지금 두 분이 하고 계시잖아요. 남남 갈등 때문에 이것이 자초가 될 수도
수도 있고 우리들 사이에서 통일은 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남남 갈등에 대해서 특히 또 박사님이 할 얘기가 많으시고 또 정청래님도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죠. 네. 그러게요. 우리 그 남남 갈등 지금 통일을 왜 해야 되는지 통일의 편익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안산시장님을 만나면서 안산시에서 특히 그 남북 간의 협력이랑 교류에 대해서 무엇을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냐고 여쭤봤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사실 남북 간에 서로 화해 협력으로 가는 것 자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어떤 그 통일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결국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 남남 갈등 속에서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 입장에서 대북 정책을 갖다가 일관되게 추진하는 있는 상황에서 반대하는 사람의 그 논리나 정책, 전략이 무엇인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지난 9년 동안 남북관계에 무슨 일을 했죠? 오히려 모든 걸 다 막아놓고 다 단절시켜놨습니다. 그것을 수습하는 동안에 굉장히 빨리 수습이 됐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래서 나아가다 보니까 뭐 이제 반대하는 사람,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통일이 된 후에 한민족, 한반도, 우리 남북한의 그 어떤 경제적인 순위나 대외적인 뭐랄까 국가적인 어떤 그 순위가 어떻게 바뀔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우리의 통일을 갖다가 방해한다. 일찌감치 자기 나라 것도 아닌데 91년도에 우리나라 통일 비용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희들은 분단되어 있어야 돼. 통일 비용은 퍼주기야. 너무 많이 너희들 힘으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 너희들은 우리 일본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어라고 발표한 것이 91년도에 발표한 일본의 우리의 통일 비용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언제냐? 2007년도였습니다. 중앙대지 신창민 교수께서 아니다. 그럼 정확하게 한번 통일 비용을 계산해보자. 그때 나온 것이 군사, 우리가 미국의 무기를 많이 사고 있죠. 2006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미국의 재래식 무기를 제일 많이 산 나라가 우리예요.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는 미국의 무기를 제일 많이 산 나라가 저희 나라였어요. 그런 비용이, 분단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군인들, 우리 지금 아들들이 군대 가가지고 요새 이제 핸드폰 하고 하니까 좋아하죠. 군대도 어떻게 보면 모병제를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남북 간의 평화와 안정이 지속된다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통일로 찾아올 수 있는 편익입니다. 그런 것들을 나중에 지금 이제 뭐 안산시에서는 굉장히 복지라든가 뭐 그 복리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청년들의 취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비라든가 대학생의 학비를 지원한다든가 그걸로 다 돌릴 수 있습니다. 그거의 정확한 모델은 바로 우리가 동서도 통일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다. 통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을 바로 알아야 되고 북한을 바로 알고 얘기를 하다 보면 북한은 대변인이냐 그런 얘기까지 듣게 됩니다. 근데 저도 북한을 알고 공부하면 알수록 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런 이후에 벌어지는 우리의 그 미래 전망은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로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계약서를 쓸 때 현대그룹 정몽원 회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질문했습니다. 800만 평의 공장을 짓고 1200만 평의 배후도시를 지어서 30만 노동자가 일을 하게 되는데 개성시 개통군 출퇴근 가능한 인구가 30만이 안 된다. 30만 노동자를 어떻게 충당하려 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매우 간단합니다. 인민군대 옷 벗겨서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성공단이 10개가 생긴다. 그럼 인민군대 옷 벗겨서 보내야 돼요. 공장에. 개성공단은 전쟁 방기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180만의 군대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울렁대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군대가 30만이 많아요. 비정상이죠. 중국 인민해방군이 260만입니다. 15억 인구예요. 우린 7,500만 인구인데 180만이에요. 중국 인구 대비한다면 13만이면 돼요. 우리는 한반도는. 코스타리카는 군대가 없습니다. 근데 13만? 야, 그럼 남부군은 어떻게 또 공격할 거 아니에요? 좋다. 그러면 180만의 군대를 절반만 줄이자. 90만만 유지하자. 남북이 곧 같이. 그럼 국방비가 예를 들어서 절반을 준다. 40조예요 지금 국방비가. 1년 국가 예산의 10분의 1이 국방비입니다. 국방비가 절반으로 준다.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지금 애 안 낳습니다. 출산율이 0.98이에요. 2019년도에 0.88이에요. 올해가 어떤 해냐면요. 사망자 수가 출생자보다 많아지는 연도, 첫째 연도가 19년입니다. 애를 안 가요. 왜 안 가요? 먹고 살기 힘들고 가르치기 힘드니까 안 가요. 국방비 40조를 20조만 줄일 수 있다면, 그것을 저출산 대책에 쓸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그 돈이 30만 원 나는데요. 애 하나 나요. 출산수하면 2천만 원. 제가 드리겠습니다. 6조가 6조. 6조밖에 안 돼요. 대학생 100만입니다. 1년에 등록금 1,000만 원이에요. 다 부산 등록금 10조밖에 안 돼요. 여러분 애 낳으세요. 그래도 사람도 남아요. 20조를 줄였는데 16조밖에 안 쓰잖아요. 65세 이상 어르신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25만 원 받고 계시죠?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평화가 그래서 돈이라는 거예요. 평화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전쟁 가능성이 낮아지면 군인과 무기가 많이 올 필요가 없어요. 그걸 많이 살 필요가 없어요. 현상을 유지하면 되잖아요. 그럼 국방비가 절약돼요. 그걸 누구에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출산하시는 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그거 하는데 20조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요. 이명박근혜 때 끊어졌지만 그 이전부터 북한에 가서 사업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 1146개의 기업이 있었어요. 북한에 가서 직접 사업을 했어요. 이미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치는 서울의 명동, 평양시 북새통. 잠깐만요. 그거 제가 좀 알겠습니다. 중간에 좀 끼겠습니다. 네. 예, 여기 보면 평양에서 치맥 네. 가게를 운영하셨던 분들이 있고, 평양에서 한복 가게를 하신 분이 그렇죠. 있고, 평양에서 물장사를 하셨던 분이 네. 있고, 근데 그 와중에 10년 동안의 단절 때문에 고통을 겪었던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탈북하셨던 분들이 와서 평양 상황을 설명을 하고 이런 내용이 책 안에 있는데 그 내용을 약간 소개를 시켜주세요. 네. 그래서 1146개 기업 쫄딱 망했습니다. 이명박근혜 때 오이사 조치로 못 가요. 그분들이 몇 분이 여기 와 계신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깐마늘 사업을 하신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냐면 마늘을 기계에 가면 기스나고 이래서 일주일밖에 못 쓴대요. 마늘을. 근데 북한에 보냅니다. 개성에. 그럼 그분들이 손으로 까요. 그러면 석 달을 마늘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경쟁력이 있죠. 그래서 북한 주민 2,500명에게 마늘을 까게 했어요. 근데 2,500명 가지고도 물량이 딸려서 안 돼. 5,000명
5천 명까지 늘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마늘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국내 마늘 유통의 15%를 담당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500억 매출을 했어요. 근데 오이사 조치로 스톱됐어요. 그 사장님 용달차 운전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중단이 된 거예요. 이미 대학생들을 북한에 2만 명씩 보냈어요. 교류를 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여기 와 계세요. 다 중단됐어요. 남과 북이 교류가 끊어진다는 것은 남쪽도 손해고 북쪽도 손해인데 남쪽이 훨씬 더 손해를 보고 있어요. 북쪽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끊었는데 3배로 더 고통을 받고 있어요. 남쪽이. 그래서 평화가 온다는 것은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물자가 오고 가고 돈이 오고 가고 그리고 정이 오고 가고 이런 거거든요. 우리 신체를 따지면요, 허리가 잘렸어요. 상체도 하체도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끊어진 허리를 다시 잇는 것은 이 신체가 정상적으로 피와 기가 통한 것처럼 남과 북의 끊어진 혈맥을 잇는 일이고, 그 자체가 우리가 돈 버는 일이에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이미 반쯤은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이려고 제도 정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우리가 성과급이라고 얘기했죠. 북한은 이미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공장도 자율 책임 경영하도록 당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해놨어요. 북한은 이미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국가 중심으로 5개 경제 특구를 만들어 놨어요. 외교 유치하려고. 지역 단위로 27개를 만들어 놨어요. 27번째 경제 특구 어디냐? 여러분 적으세요, 이거. 잘 열리면 돈 벌러 가야 되니까. 우리로 치면 서울의 강남, 평양의 상암지구를 27번째 경제 특구로 지정해놨어요. 만약에 남과 북이 잘 열려서 교류가 된다면 우리는 어디로? 평양시 서남지구로 일단 가서 투자할 곳을 봐야 되는 거죠. 김철민 의원. 짧게 말해서 평화가 경제다라는 지금 슬로건이 있죠. 좀 전만 해도 경제가 평화다라고 했는데 약간의 뉘앙스가 차이가 있습니다. 평화가 경제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경제가 너무 많이 어렵죠. 전부 다 그 월급을 받는 사람이든 자영업으로 생활을 하시는 분이든 이렇게 피부로 조금씩 다 불편함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 그 다음에 요새 미세먼지 문제, 인구 문제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있나? 여러분들, 저희들 말할 때 우리나라가 G11, G12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그렇고요. OECD 국가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인구 남한 5,200만, 북한 2,500만, 거의 7,800만, 8,000만이 되거든요. 독일이 통일할 때 서독이 6,200만, 동독이 1,800만, 8,000만이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8,000만이라는 인구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G1 미국, G2 중국, G3 일본, 그다음에 G4가 독일입니다. 지금 통일 이후에 독일이 G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통일이 되면 어디까지 올라갈까? 저희가 스스로 내린 연구 결과가 아닙니다. UN, 그 다음에 외국의 경제연구소에서 우리가 UN 사무국에서 한 연구 발표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2030년까지 우리가 남북 경제 통합이라든가 통합이 안 되면 마이너스 성장이다. 지금도 경제 성장률이 3.2%인데도 피부로 좀 뭔가 좀 불편하다, 넉넉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2030년에는 마이너스가 돼요. 그 UN 사무국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구 7,800만, 8,000만이 되죠. 지금 G12, G6에서 우리 보고 영국과 불란서를 누르는 G7까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G6가 영국이고 G7이 불란서예요. 우리가 남북이 통일이 되거나 이전에 통합이라도 된다면, 경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G6, G7이 됩니다.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 때 아마 여러분들 같이 들었을 거예요. 짐 로저스가 3월달에 평양을 방문할 것이다. 근데 하노이 회담 관련되면서 짐 로저스가 평양을 방문했다는 보도 아직 없죠. 짐 로저스는 돈 냄새를 맡는 규제입니다. 그 사람이 돈 아시아 쪽에 투자한 걸 다 정리를 했어요. 뭐냐? 북한이 개방이 되고 북미 간의 관계가 좋아지면 자기 전 재산을 들고 들어가려고 그것도 3월도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실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한반도에 대한 전망을 굉장히 밝게 보여주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잖아요. 하노이 회담에서 성과했던 로저스가 아마 보고 영향을 받은 건 아닌가. 정세현 장관님이 정말 안산에 빚을 많이 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직도 못 오신 거 보면 안산에다가 시장님 정세현 장관님이 왜 김대중 대통령 때도 통일부 장관 하셨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통일부 장관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남측에 이 손가락 5개 안에 꼽을 수 있는 분 아닌가요? 그 북한 북측의 영향력 안에 있는 분이라고 치면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어때요? 정세현 장관님의 영향력? 딴짓 하다 잘 못 들었어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지금 또 정세현 장관의 북측의 영향력이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시는 분 아닌가요? 예를 들어 남북 뭐 교류나 협력이나 이런 걸 할 때요? 북한은 남쪽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한 5천 명 정도 된다는데요. 북쪽에 올라가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 시장님 평양 간다 그러면 김현 의원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게 연구를 많이 해요. 북쪽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북쪽 사람들은 아침에 뉴스 공장을 다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세현 장관이라든가 문자영인 특보 같은 경우 이분들이 말하는 것도 다 듣고 참조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정세현 장관 오실 것 같은데요. 정세현 장관 같은 분이 그래도 지금 발언권을 갖고 그리고 현 정부에게도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이 공무원 출신이 참 이러기가 힘든데 어쨌든 그래서 저도 이분을 싹으로 모시면 배울 게 많겠다. 그래서 제가 자체에서 문화생으로 제가 들어왔는데 좀 있으면 정세현 장관이 더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 대신 제가 오시기 전에 우리 정수경 실장님 잠깐만 좀 나와보실래요? 저분이 1146개 기업, 북한에 가서 기업 활동을 했던 분들의 피해자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운영 지원 실장을 하셨는데 잠깐 올라오셔서 한 말씀 하고 내려가시죠. 이분이 산 증인이에요. 북한에 가서 기업했던 분. 네, 저는 좀 전에 아까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남북 경제 협력을 했던 기업들,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오픈되기 이전부터 1989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했던 1146개 기업들이 함께 있는 단체에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협회 운영지원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여기 오신 분들도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남북경제협력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관광 정도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그 훨씬 이전에 금강산 관광이나 또는 그 개성공단의 문이 열리기까지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시고요. 좀 전에 이제 금강산 2만 명씩 청년 학생들을 보냈었던 그분 유동호 대표님이라고 제가 모셨던 저희 회사의 대표님이신데 이분들 1146개 기업들의 이제 대장으로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지내시다가 작년에 이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지금 저희 1146개 기업들의 대표님들은 지금 유동호 대표님과의 하나도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0년 동안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고요. 그런데 정부로부터의 어떤 보상이나 또는 지원 대책 전혀 전무했고요.
그나마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제 정부의 어떤 책임성을 인정하시고 최초로 이제 지원을 좀 작년 7월에, 작년 9월에 지원을 해주셨는데 그것조차 사실은 1146개 기업 중에 95개 기업에 굉장히 그 소량만, 그 소수의 기업들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아주 미비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북한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예. 그 어떤 사업들 하셨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최초에 저희가 이제 교역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질 좋고 값싼 제품들을 우리 남측에다 소개하고 값싸게 파는 그런 일부터 이제 그런 교역을 하셨고요. 거기에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고사리나 또는 수산물, 한동안 그 조개구이집이 굉장히 성행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조개구이 같은 그런 수산물들 들여오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북측에 그런 어떤 술 이런 것들 들여오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위탁 가공이라고 해서 92년부터는 이제 저희가 원고자들을 구겨 보내고 완제품을 들여오는 이런 위탁 가공 형태의 그런 그 기업들이 좀 성행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아동한복 예당에서 하는 그런 아동한복 그리고 아까 예당 아시죠? 예당한복. 그걸 북에서 만들어갖고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원부자재 천을 이제 보내면 거기서 아동 한복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 북한하고의 이런 위탁 가공을 통해서 사실 이 예당이 그 남측에서 국내 아동복 시장에 1위를 석권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굉장히 좀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좀 인지도가 높은 그룹이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 중에 이제 뽀로로 되게 좋아하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뽀통령이라고 부르는데 그 뽀로로의 그 기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기술을 우측과 함께 이렇게 위탁 가공으로 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그 땀마늘, 그러니까 마늘을 제주도산 마늘을 개성에다가 줘서 거기에서 이제 빤 마늘로 가지고 들여오게 되는 그런 사업들을 하시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좀 더 많은 그 시설 투자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95년부터는 이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강서청산수라는 북한에 있는 그 국보 56호로 지정된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이 굉장히 탄산수인데 북한에서는 피부병 치료로도 사용을 하고요. 또 위장병 약으로도 사용을 하는 국보입니다. 과음 후 마시면 바로 깬다는 그 물. 네, 맞습니다. 네. 과음 후 다음날 바로 숙취해소에도 좋고 그런 치료제로 사용되는 그런 물을 이미 저희가 이제 들여오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오사조치로 다 중단이 됐던 거죠. 또 강서청산수와 비교할 수 있는 물이 또 금강산의 금강산 샘물이라고 있는데 그 물도 저희가 이제 그만 얘기하시고요. 이게 이제 끊겠지. 왜냐면 오늘 수업 태도가 좋으신 분들 중에서 남북이 열렸을 때 나도 북쪽에 가서 사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명만 선정해서 요분한테 소개를 제가 무료로 상담료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10년, 20년 동안 북한에 가서 기업을 했던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때문에 망해서 지금 눈물 흘리고 있지만 열리면 다시 가서 떼돈을 벌 사람들이에요. 그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김기단 고문님, 예. 여기 신청하시죠? 네, 고문님. 저는 이미 해봤어요. 사업을 안 해봤지만 북한에서 들쑥도 수입에다가 우리 언론노조 그 조합원들에게 3,000병 수입해서 팔고 이렇게 해요. 조합이 충당하고. 네,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말할게요. 잠깐 드렸습니다. 그 개성공단 처음 할 때요. 남쪽 노동자, 북쪽 노동자랑 똑같은 일을 했는데 남쪽 노동자 월급은 300만 원, 북쪽 노동자는 6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16만 원이에요, 6만 원.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노임이 쌓여. 그러니까 북한에 진출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조건 돈 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9년 동안 막혔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 잘 풀리면 북쪽에 가서 사업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때는 제가 중개료 없이 이분들께 소개를 해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또 큰 박수로 맞으시죠. 아니, 또 오시다가 또 악수까지만 하고 오시네, 늦으시면서. 예, 정세훈 장관님 모시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왔었는데 제가 강북구청 강북문화예술에 관해서 강의를 1시간 하고 오는데 비가 오니까 사들이 3시간 걸리셨죠? 아니 너무 많이 막히네요. 근데 뭐 중간에 빠질 수도 없고 죄송합니다. 발언 기회가 많았습니다. 늦게 오시면 이제 혼자 다 말씀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사실은 여기가 제 수제자입니다. 다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고 여기 작년에 세 번째를 자초로 들어왔는데 오늘 저는 제가 제자들을 좀 띄우려고 늦게 왔습니다. 4월 1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은 아마 조금 예측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사실 저는 한미 정상회담 전에 대북 특사 가서 북쪽의 얘기를 듣고 그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요구를 미국 측의 대북 요구를 맞추려고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벌써 6일이니까 11일 전에 특사 가기에는 대북 특사 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다녀오신 뒤에 특사 가고 쪽으로 특사 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속마음을 좀 전해주면 그때 3차 공개정상회담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요? 올가을 전에 3차 정상회담 그때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여름이니까? 아니 왜냐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내년 말까지 2016년부터 시작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가을로 넘어가면 남은 시간이 1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는 문제가 있어서 그 기간 중에는 경제를 어떻게 살려내기 어렵고 또 하나 그거 사실 트럼프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내년 11월 3일 대선에 나가려면은 적어도 1년 전쯤에서는 뭔가 북핵 문제에 대한 희망이 북핵 문제 해결의 희망이 손에 잡혀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건 여름에 그러면 가을, 여름, 아닙니다. 제가 맞았습니다. 늦어도 가을까지는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맞춘 겁니다. 대통령님 말씀에다가 표를 던졌는데요. 다행입니다. 안 지셔도 됩니다. 아니 틀리면 본인이 그러니까 장관님 오시기 전에 예측을 했고 그 예측이 장관님 오신 다음에 틀리면 장관님 손에 장을 지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을 안 지지는 된다는 제 예측. 아니 이런 죄들이 저려놓고 장관이 내가 있어요. 늦게 오셨으니까요. 늦게 오셨어요. 그걸 보고 보상적으로 책임 전가라고. 지난 통일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현직에 있는 조명균 장관을 제외하고는 최고의 가장 영향력 있으신 한반도 평화의 현인. 예, 현인. 예. 근데 세 분을 한번 스타일을 좀 비교를 해주시죠. 세 분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예. 네. 김대중 대통령은 사실은 햇볕 정책에 대한 그 소신 정도가 있다는 거의 참 수준으로 계신다. 1971년 7대 대통령 선거 때 그때 이미 햇볕 정책의 틀을 짜여 있었죠. 추진은 간단했습니다. 그때 4, 58년 장충단 유세 때 제가 직접 들어섰는데 제가 대학원 1학년
있었습니다. 1971년. 그때 어떤 논리로 그 남북 교류 협력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냐면 소련과 미국이 이렇게 적대 관계를 서서히 끝내가고 또 중국과 미국도 곧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왜냐하면 72년 2월이면은 닉슨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뭐 대통령 만나는 일이 벌어졌지만 그 전에 71년부터 사실 문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인이어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었죠. 미국, 소련, 미국, 중국이 이렇게 간다면 남북 간에도 이렇게 사실은 되지 않느냐. 기자회견도 하고 체육교육도 하고 비상나라 상봉도 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나 미소, 미중 화해를 우리가 활용해서 그 시기에 남북관계를 좀 획기적으로 발전시키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게 김대중 후보가 빨갱이 딱지가 붙는 원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지금 북한하고 교류협력하자고 하느냐 이상하죠? 스포츠 교류? 택배로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그때 또 빨갱이 딱지가 붙었는데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때 그렇게 그걸 빨갱이 딱지를 붙여놓고 박정희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된 뒤에 바로 71년 8월 12일 날 북한에다가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협의하면 적시적 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해요. 그리고 적시적 회담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김대중 아이디어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한 한국의 정치 지도자는 김대중 후보였었죠. 그래서 그게 그 적시적 회담이 이렇게 제안이 되고 적시적 회담이 시작이 되면서 남북 조절위원회라는 것이 70년에 생기고 그리고 또 7.3 공동성명이 나오고 그러면서 남북 간의 대화의 그 모멘텀은 계속 이어졌었죠.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시대에도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은 사실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이었었다. 그 다음에 27년 후에 그분 이제 대통령이 됐죠. 저는 77년에 통일에 들어가서 쭉 박정희 정부 말년부터 계속 통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현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은 그럴 것이 없고 그건 박정희 연장선상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특이한 분은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그분은 문민 대통령이고 군인 대통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북 정책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전 그때 청와대 비서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부동에 무슨 뭐 줄이 나서도 아니고 그냥 통일부에서 한 사람 보내면 가는 그런 시대였었으니까 대북 정책도 굉장히 강해가지고 교류협력 일찍 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돼서 98년에 들어오죠. 그러면서 햇볕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는데 그분은 그 햇볕 정책을 추진하면서 특징이 뭐냐면 미국이 계속 견제를 가야 해요. 근데 미국이 지금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거기에 미국부터 견제를 받고 있는데 미국의 견제를 극복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탁월합니다. 대뜸 놓으라고 하질 않아요. 살살 달래가지고 그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김영현도 김대중 대통령을 많이 적어보셨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화법은 특이하대요. 자기 얘기는 먼저 듣지 않아요. 상대방 얘기는 다 들어요. 다 옳다고 하고 동의해주고 끝에 가서 그런데 나도 당신하고 생각이 똑같다고 하면서 사실은 상대방 얘기를 슬그머니 문장하면서 자기 얘기를 내놓고는 우리 이렇게 다 뜻이 통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 합의가 됐다는 식으로 클린턴도 그런 식으로 구슬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미국에서부터 견제가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 대통령 처음부터 미국 안 가면 어떠냐, 사진 찍고 난 미국 안 간다는 식으로 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경계를 했었는데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도 남북
관광의 햇볕 정책을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 기조를 잘 유지해 나갔는데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가끔 북한이 조금 잘못된 일을 많이 하죠. 이쪽에서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잘해주려고 하면 곤란하는 일을 많이 해요. 그때는 그저 같은 비슷한 케이스에 김대중 대통령 화를 안 냅니다. 화를 안 내고 어떻게든지 그걸 잘 국민 여론이 역류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가면서 또 미국을 잘 설득해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는데 노무현 대통령 화를 벌컥 잘 내죠. 노무현 대통령 화를 벌컥 잘 냅니다. 그래도 초심은 잃지 않고 잘 나갔는데 그러니까 기복이 좀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 같아요. 초심을 잃지 않고 그냥 계속 그러면서는 세운 대통령의 햇볕 정책의 추진자는 같지만 근데 이제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처한 국제 환경은 훨씬 더 좀 험악합니다. 원인은 너무 간단하죠. 북한의 핵 능력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비해서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북한의 핵 능력을 키운 것은 이명박 박근혜입니다. 제가 무슨 이념적인 성향에서 이후로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이 그러니까 남북관계 틀을 말아먹고 압박하니까 압박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협상력을 키운다는 차원에서 핵 능력을 키우고 미사일 능력을 키웠죠. 지금 와서 문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아주 나쁜 유산을 물려받아서 좀 해결해 나가라고 하는데 이게 미국의 또 군산복합체와 연결되어 있는 실무 관련을 호텔이 아니고 호수요. 그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지금 존 볼튼 함상으로 상징이 되는 군산복합체 힘은 거대합니다. 지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군산복합체와의 싸움이에요. 그걸 지금 트럼프가 나가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걸 이기고 재선해서 북핵 문제를 풀었다는 업적을 남기고 싶고 그 대선에 되고 싶고 노벨상도 받고 싶고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힘들어서 개발해놓은 핵이지만 경제를 더 좋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걸 미국한테 주고 제재, 해제, 그리고 경제 지원, 수교 여기까지 받아내고 말겠다 하는 결심을 한 거고 그러니까 작년 6월 26일 날 제가 제주도에서 국제평화회의를 열었을 때 한 세션에 참여를 맡았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온 전문가가 그랬어요. 그 전문가는 일본에서 한반도 전문가,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한국의 한반도 전문가 네 분을 이렇게 앉혀놓고 제가 사회를 볼 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그 다음에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좀 전망해주고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는 것이 평화를 빨리 가져올 수 있겠느냐. 평화를 가져온다는 얘기는 핵 문제를 해결하는 평화가 옵니다. 그랬더니 일본에서 온 오로니 마사오라는 개요대학 명예교수는 한국말 잘해요. 노동신문도 한글로 보는 사람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분당국의 대통령으로서 운이 참 좋은 분이다. 때마침 김정은과 트럼프를 만났다. 김정은은 경제 때문에 핵을 포기하고라도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결심을 했고 트럼프는 그런 김정은을 이용해서 북핵 문제를 풀어가지고 미국 외교사상 훌륭한 업적을 내놓아서 재선을
오시고 둘 다 각자 욕심에나 그 비양과를 기필코 완수해야 되겠다는 소위 정치적 목적의 뿌리는 다르지만 어쨌건 트럼프는 문제 해결하는 것에서 자기 재선을 하고 김정은은 그걸 통해서 인민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가지고 기와집에서 비단옷 입고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인민들의 먹고 싶어하는 인민들의 세계의원을 달성시키려고 하겠다고 할아버지 때부터 했던 소리예요. 김일성이 해방을 했던 소리고 김정은이 2000년대에는 기필코 그 조선노동당이 완수해야 된다 했는데 김정은도 이번에는 다시 또 쌀밥에 고깃국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런 그 시대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살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괜찮아요. 운이 좋지만 그러나 이 트럼프가 처음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또 우리 국내 정치 상황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어느 당의 이 문재인 대통령 비판을 보면 나한테 없이 문재인 대통령 빨갱이라고 그러다가 자기 편하면 빨갱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또 하나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이라는 블룸버그 통신이 기사를 이용해서 국회 대표에서까지 했는데 바로 이게 거의 비핵화가 돼서 한반도의 평화가 오면 그동안에 대북 적대를 전제로 해서 남북 대결을 전제로 해서 구축된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의 그 밥그릇이 없어지고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런 시대가 오니까 하여튼 악을 쓸 때까지 써보자. 이게 될 수 있으면 늦게 왔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들 이 보수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이게 지금 한반도의 평화가 오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의 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보다 훨씬 더 어려운 국제정치 환경에서 이 문제부터 나오고 있는데 때마침 김정은이 지금 문제를 해결돼야만 되는 절박한 상황에 있고 남떨어지 서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더 물러설 것 없다.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선배를 만났다는 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관님이 하신 말씀 중에 큰 일을 이루려면 천시, 지리, 인하의 조화가 있어야 된다. 그거 하셨거든요. 천시, 지리, 인하는 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지리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제 인하가 우리 내부적으로 못하겠어요. 트럼프가 지금 그 인하에 좀 시달리고 있고 인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무 관료들이 대통령은 북한이 해달라는 수교도 해주고 경제 지원도 해주고 핵과 미사일 뺏어나가라고 하는데 핵과 미사일이 없어져 버리면 무기 시장이 없어진다는 그 계산 때문에 군산복 합치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던 이 실무 관료들로서는 헌척하면서 이것이 결국은 해결 안 돼가지고 자기들이 퇴직 후에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런 계산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쩌고 그 얘기했어요. 그동안에 당신네들 같은 실무관료들 말을 듣다가 오바마도 부시도 클린턴도 북핵 문제를 해결 못하고 지금처럼 핵과 미사일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놨는데 나는 내 방식으로 한다. 내가 시키면 따라서는 해야 하는데 이게 톱다운 방식, 대통령이 결정해서 그걸 이행하려면 결국 이제 실무관료들한테 넘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항상 사고가 납니다. 이거를 지금 대통령이 어디까지 이 다잡고 끌고 나갈지 트럼프가 그게 우리한테 제일 큰 난제고 이번에 4월 11일 날 문 대통령이 와싱턴에 가셔가지고 그런 것까지 우리가 공개할 수 없지만 하여튼 개성공단이나 금융선거 같은 그 해제, 제재 완화에 해당하는 그 선거 보다려고 하면은 북한이 많이 들으려고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런
그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저희가 사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책을 갖다가 앞에 펼쳐놓고 이름만 써놓으시면 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려고요? 7시가 됐어요. 시작을 조금 늦게 했으니까 10분 정도 더 해도 되는데요. 네. 질문을 마쳐야죠. 자, 토크 콘서트도 질문 받나요? 플로우 질문은? 질문을 하지 말라는 법이 헌법에 안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